네, 반갑습니다. 이번 내용은 이제 마찰력하고 이제 저항력을 받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찰력 내용을 보면 이제 지금 쓰레기통이 이제 그려져 있죠. 이 쓰레기통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량이 M인 쓰레기통은 그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바닥이 또 쓰레기통 위로 떠받치는 힘인 수직 강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외력이 나오는데요. 바로 만약에 오른쪽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한다고 하면 이 외력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 외력의 크기가 작을 때는 그때 물체에는 바로 외력과 반대 방향이면서 외력과 크기가 같은 이제 그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전체 쓰레기통에 작용하는 R점이 0이 되어서 정지 상태인 물체에는 계속 R점이 0인 상태이므로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외력, 세로축은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마찰력의 방향은 외력과 반대 방향이고요. 처음에 물체가 이제 운동 상태가 처음도 정지, 계속 정지하는 이 영역에서는 외력이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력과 정지 마찰력의 크기가 항상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힘의 차원이니까 이렇게 그 y는 x 그래프처럼 이렇게 대각선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0,0을 지나는 이유는 외력이 0일 때는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고, 외력이 10N이면 마찰력도 10N, 외력이 예를 들어서 20N이 되면 마찰력도 20N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물체, 너무 가벼운 물체는 실험하기 어렵지만 좀 무거운 물체는 우리가 외부에서 민다고 해서 바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죠. 그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내가 밀지 않으면 마찰력이 없다가 내가 미는 그 힘만큼 그 정지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R점이 0이라서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 최대값을 갖게 되는데, 그 최대 마찰력을 우리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외력이 이러한 물체의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크게 되면 이때는 쓰레기통이 정지 상태가 안 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움직인다라는 건 당연히 외력의 크기가 이제 그 마찰력보다 더 크니까 가속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물체가 운동할 때는 그때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종류가 기존에는 정지 마찰력이었는데 이제 운동 마찰력으로 바뀌면서 그 마찰력의 크기가 이렇게 특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지 마찰력과 이제 운동 마찰력은 완전히 좀 다른 게, 정지 마찰력은 외력의 크기와 이렇게 항상 같죠. 근데 운동 마찰력은 그래프를 여러분 해석을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외력 크기가 어떤 값을 갖든 좀 더 큰 값을 갖든 상관없이 운동 마찰력은 이렇게 μkn과 같은 값으로 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외력이 이러한 운동 마찰력보다 더 크게 되면 R점이 오른쪽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마찰력의 정의를 한번 보면 이제 기호로는 소문자 F를 쓰는데, 보통 우리가 힘하면 대문자 F를 쓰죠. 근데 이제 외력을 보통 대문자 F를 쓰기 때문에 마찰력은 물론 대문자 F를 써서 밑에 첨자를 쓸 수도 있지만 통상 이제 소문자 F로서 마찰력을 표현합니다. 물체가 표면 위를 운동하거나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작용하는 저항을 우리는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마찰력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바로 정지 마찰력, 스태틱해서 정지라는 의미로 첨자를 소문자 S를 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운동 마찰력, 이건 키네틱해서 소문자 K를 이렇게 첨자로 사용합니다. 마찰력은 정지 상태에 작용하는 마찰력인 정지 마찰력과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인 운동 마찰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정지 마찰력 같은 경우는 외력 F에 맞서서, 즉 반대 방향으로 쓰레기통이 움직이지 못하게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정지 영역에서는 이렇게 그래프에도 나타났지만 외력과 정지 마찰력은 항상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이제 정지 마찰력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외력이 만약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크게 되면 이때는 물체는 이제 오른쪽, 즉 외력의 방향으로 가속 운동하게 되고, 그때 물체의 마찰력은 이제 운동 마찰력이 됩니다. 근데 이때 운동 마찰력은 일반적으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그 값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면
이렇게 마찰력이 증가하다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외력이 더 크게 되면 갑자기 물체의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일정해지는 값, 즉 외력과 상관없이 물체 운동 마찰력으로 이렇게 마찰력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 외력과 운동 마찰력의 그 백인 값이죠. 즉 오른쪽 방향으로 R자 힘은 손을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외력의 크기가 이렇게 운동 마찰력과 같은 값을 갖게끔 외력 값이 다시 바뀐다라고 하면 그때는 외력이 0이니까 그때 외력이 0이 되는 그 순간에 속도가 있겠죠. 그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외력이 갑자기 0이 되었다, 즉 외력이 없게 되면 운동하던 물체는 작용하는 힘은 이제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밖에 없죠. 그리고 외력이 존재하니까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가속도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왼쪽이 되어서 이 쓰레기통이라고 하면 미끄러지다가 점차 느려지다가 결국 0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멈추게 되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물체에 정지했던 물체에 이렇게 외력을 가하다가 그 외력 크기가 어느 정도 더 특정 값보다 커졌을 때 이제 가속 운동하고 다시 외력을 없애면 다시 이제 정지 상태로 되돌아가는 이 운동을 가지고 정말 많은 법칙과 이론이 그 전에 있어 왔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제 뉴턴 법칙으로 설명하는 이렇게 이런 마찰력을 통해서 많은 실험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다른 법칙은 사실 지금 우리 배우지 않는 이유는 많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으로 물체의 이제 마찰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두 마찰력의 종류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이 마찰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제 정지 마찰력인데요. 정지 마찰력은 바로 μsn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고, 이때 μsn 이 값을 바로 우리는 그 정지 마찰력 중에서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지 마찰력은 아까 0보다도 크거나 같으면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의 이러한 범위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정지 마찰력이 이러한 최대 정지 마찰력인 상황이 딱 되면 그때는 이제 움직이기 직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을 때는 물체가 표면에 대해서 정지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문자 N은 우리가 수직 강력인데요. 이건 이제 그 표면의 모양에 따라 다른데 경사면이 없는 이렇게 평평한 면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강력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수직 강력 대신에 물체의 무게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이제 μkn이라고 해서 이 μkn은 우리가 이제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하고요. 앞에 잠깐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US의 첨자 이제 작은 첨자로 스몰 S를 쓴 건 정지 마찰 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는 보통 표면의 성질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닥이 되게 울퉁불퉁하다라든지 거칠기가 되게 거치면 두 값은 모두 다 그 값이 커지게 됩니다. 즉 마찰력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얼음 위라든지 아니면 아주 매끄러운 바닥이라고 하면 이제 그 표면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그 μs와 μk 값이 좀 더 값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표면의 성질에 따라서 표면의 울퉁불퉁한 정도와 이제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값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운동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보다 작아요. 그리고 두 마찰력은 보통은 이러한 값 범위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마찰력의 방향은 접촉한 물체의 면에 평행하고 면에 대한 실제 운동 방향과 반대죠. 뭐 쓰레기통을 생각하면 사실 바닥면이 정지한 상태니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닥면이 정지해 있는데 면에 대해서 쓰레기통이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그 면에 대한 실제 운동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더 이건 이제 그 다음에 하겠지만 유체와 같이 이게 면 자체가 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면에 대한 이제 그 운동 방향에 대해서 면에 대한 상대 속도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지 마찰력의 방향 같은 경우는 면에 대한 임박한 운동의 방향과 반대, 그러니까 면에 대한 임박한 운동이라고 하면 이건 외력 방향이죠. 그래서 외력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또 많이들 이제 관심 있어 하고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마찰 계수, 즉 μk라든지 μs라든지 이러한 마찰 계수는 접촉면의 넓이와 거의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좁은 면보다 면이 넓이면 넓이가 더 넓을수록 뭔가 넓이가 더 넓어지니까 뭔가 마찰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똑같은 물체를 이렇게 세워서 실험하나 또는 이렇게 눕혀서 실험하나 마찰력의 그런 그 그래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면적이 A에서 2A가 된다고 해서 마찰력이 2배가 되거나 또는 뭐 루트 2배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확실히 면적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라는 걸 관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넓이가 넓으면 분명히 접촉하는 점들의 개수는 더 증가하지만 전체 이제 압력은 이제 무게가 분산되죠. 그래서 각 점에 가해지는 힘은 감소하기 때문에 마찰력은 접촉면의 넓이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저항력을 받는 운동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저항력을 받는 운동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이제 마찰력, 바닥과의 마찰도 포함하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다룰 건 액체와 기체, 즉 유체 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이제 그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통상 이제 우리는 공기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가 많은 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또는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라는 표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상황보다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물체의 운동을 많이 분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 문제를 풀고 답을 구하긴 하지만 실제 실험과는 조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한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 저항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러한 존재하는 공기 저항까지 고려했을 때 물체 운동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실제 값과 실험 값의 오차가 아주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된 걸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때 저항력의 방향,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저항력의 방향은 항상 물체의 매질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방향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저항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일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바닷가의 마찰을 보면 저항력의 방향, 마찰의 방향은 물체 운동 방향과 항상 반대 방향이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또 이제 유체이기 때문에 또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예시를 한번 보면, 샴푸병 안에서 구슬을 떨어뜨리는 상황. 그러면 샴푸병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샴푸병이 액체가 채워져 있고요. 그때 이제 구슬을 가만히 둔다라고 하면 구슬은 아랫 방향으로 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슬에 작용하는 그 마찰,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력이죠. 여기서 이제 점성력 같은 경우는 윗방향으로 점성력이 이렇게 작용하게 돼요. 우리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구슬이 아래로 운동하니까 그 운동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운동하겠다라는 걸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체의 매질에 대한, 요 매질이 여기서는 이제 샴푸가 되겠죠. 샴푸에 대해서 그 쇠구슬이 아래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샴푸에 대해서 쇠구슬이 아래로 운동하니까 그 운동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항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즉 구슬은 아래로 운동하고 저항력은 윗방향이죠. 근데 이 예시는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 때 깃발의 운동이에요. 깃발을 한번 생각해 보면 깃대가 있고 이렇게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게 되면 당연히 깃발도 오른쪽으로 펄럭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깃발의 운동 방향, 이 깃발의 운동 방향, 지금 운동 방향은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죠. 그럼 이때 그러면 이 깃발의 운동에 대해서 저항력은 어떤 방향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생각하기 따라서 어떤 사람은 깃발의 운동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이 깃발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 즉 저항력의 방향은 왼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저항력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죠. 항상 물체의 매질에 대한, 여기서는 물체의 매질은 바로 바람이죠. 바로 바람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방향의 반대입니다. 즉 바람에 대해서 이 깃발은 어떻게 운동을 하냐 봐야 되는데, 깃발 입장에서는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고 있어요. 그러면 매질인 바람 입장에서는 깃발이 왼쪽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러한 바람 입장에서의 깃발의 운동 방향인 왼쪽과 반대 방향인 즉
오른쪽 방향이 바로 저항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밑에 문장 적어놨죠. 공기는 여기서 이제 바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람은 깃발에 대해서 오른쪽 운동하니까 깃발은 공기에 대해서 이 매질에 대해서는 왼쪽으로 운동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저항력의 방향은 조금 전에 매질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방향의 반대라고 했으니까 공기에 대한 깃발의 운동 방향인 왼쪽과 반대 방향인 오른쪽 방향이 바로 마찰력의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깃발의 운동 방향과 마찰력의 그 방향이 서로 나란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가로에도 적어놨죠. 저항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혹시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면 깃발이 지금 오른쪽으로 펄럭일 수 있는 이 원인이 되는 힘은 사실 마찰력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공기 저항이 없으면 깃발은 이제 펄럭일 수가 없죠. 그래서 깃발이 오른쪽으로 펄럭일 수 있는 그 원인 자체가 여기서는 공기 저항밖에 없는데 깃발이 오른쪽으로 펄럭인다는 것 자체가 공기 저항이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 펄럭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항력을 받는 운동, 실제 공기 저항을 많이 무시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는 공기 저항 무시할 수 없죠. 그럼 실제 상황에서 이런 공기 저항이나 점성력 같은 이런 저항력이 작용할 때 물체는 어떻게 운동할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미분 방정식이 조금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항력이라는 이 R, 저항력은 보통 대문자 R로 이제 기호를 나타냅니다. 이 저항력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바로 물체의 속력에 주로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물체의 속도에 비례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물체의 속도가 느릴 때는 저항력이 작지만 물체의 속도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저항력도 같이 커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지금 이건 뭐 샴푸라고 생각해도 되고 물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런 유체 속에 어떤 물체를 딱 두게 되면 물체에는 지금 어쨌든 변하지 않는 중력 값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건 F는 시그마 F는 ma라는 뉴턴의 제1법칙을 이용해서 여기서 외력이라고 하면 중력밖에 없고 다른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을 다 무시하면 외력은 곧 중력이니까 중력만 넣고 mg는 ma. 그래서 즉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물체에는 실제로는 중력 말고도 바로 운동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저항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저항력은 상수가 아니에요. 바로 속도에 비례하죠. 물체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도 변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속도도 변합니다. 즉 이 저항도 시간에 따른 함수 또는 속도에 대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 운동 방정식을 풀려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왜냐면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형 1이라고 하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저항력이 바로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항력이라고 하면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동시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 두 가지 항이 공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속도에도 저항에도 비례하지만 속도의 제곱에도 비례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언제는 속도에 비례하고 언제는 속도 제곱에 비례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엄밀하게 보면 동시에 다 적용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 계산할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고려하기에는 미분 방정식 풀이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게 돼요. 그럼 언제는 저항이 속도에 비례하고 언제는 저항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될까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속도가 예를 들어서 1보다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건 매우 그 값이 작다는 거죠. 속도가 매우 작을 때는 속도와 속도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속도 제곱이 오히려 그 값이 더 작아집니다. 맞습니까? 속도가 매우 느릴 때는 오히려 제곱하게 되면 1보다 매우 값이 작으니까 더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속도 제곱항은 사실상 무시할 수 있어서 속도가 매우 느릴 때는 이렇게 저항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속도가 1보다 매우 크다, 즉 속도값이 커진다 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속도보단 속도를 제곱한 게 그 값이 더 커지게 되죠. 그럼 그때는 오히려 속도항을 무시해서 속도가
매우 빠를 때는 이렇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이제 주된 원인이 되어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면 됩니다. 이때 그러면 선생님 속도가 언제는 매우 느리고 언제는 매우 빠릅니까? 라고 이제 그 기준을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그 기준은 명확한 기준을 딱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그 중간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속도와 속도 제곱에 해당되는 두 항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지금 공부할 내용은 속도가 매우 느릴 때 운동과 속도가 매우 빠를 때 운동 약간 이제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만 우리가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이거 뒤에 이제 예제 문제도 한번 풀어볼 텐데 보통의 예제 문제를 보면 이제 초당 그러니까 1초당 수 센티미터 그러니까 0.0 몇 이제 1m, 2m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는 속도가 매우 느린 그래서 즉 저항이 속도에 비례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초당 이제 이동하는 그 속도가 보통 우리가 거시적인 운동에서 농구공의 자유낙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의 운동 또는 비행기의 운동 이러한 이제 우리 눈을 봤을 때 확실히 거시적인 운동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식을 세워서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실제 값과 우리 계산 값이 아주 유사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처음에 속도가 0일 때는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가 되죠. 근데 속도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이야기인데 속도가 한참 지나게 되면 나중에 물체의 속도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속도가 돼요. 그때 우리는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하는데 종단 속도에 다다르게 되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럼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즉 외력인 중력과 외력인 저항력이 같아질 때 우리는 가속도가 0이 되고 그때의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이제 밑에 그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보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모형은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입니다. 즉 저항력이 물체 속도에 비례하는 경우. 근데 여기서 비례상수를 b로 쓰고 있죠. 이때 이 비례상수는 물체의 모양 그리고 크기 그리고 매질의 성질에 따라서 의존하는 값으로 이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v는 물체의 매질에 대한 상대 속도, 그러니까 매질에 대한 물체의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서 음의 부호 같은 경우는 바로 저항력이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 운동 방정식 F는 MA식을 세워보면 R자임은 중력과 이러한 저항력의 합이죠. 그래서 mg-bv는 ma 이렇게 되는데 사실 물론 여기서 부력은 존재하지만 유체 속에서는 완전 잠겼을 때는 그 부력이 변하지가 않아요. 일정한 상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단 속력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력이 커지게 될 테니까 저항력도 커져서 이 저항력이 커진다는 건 전체 R자임이 작아져서 가속도는 또 같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저항력의 크기가 무게와 같아지면 즉 저항력 크기 BV가 무게 mg와 가까워지게 되면 가속도도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되고 이때 물체의 속력은 종단 속도가 되는데 이때 그 종단 속도는 바로 가속도가 0이 되니까 종단 속도는 바로 B분의 mg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B라는 이 비례상수가 물체의 모양과 크기, 매질의 성질에 의존한다고 해서 상수라고 했는데 이 B는 사실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바로 이제 계산할 수는 없고요. 바로 이 값을 통해서 B는 VT분의 mg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즉 종단 속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고 물체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B를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봐 보죠. 그러면 이제 mg-bv는 ma인데 요 ma는 양변의 질량을 나눈 겁니다. 양변 질량 나누면 m분의 bv 이렇게 되는데 가속도 a는 dt dv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dt dv는 g-m분의 bv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걸 m으로 통분하면 m분의 mg-bv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v하고 이 v가 있죠. 그래서 같은 변수끼리 옮겨주면 mg-bv분의 m dv는 dt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적분 해주는 거죠. 정적분 할 때는 이제 경계 조건이 필요한데 이때 경계 조건은 수월하게 처음 시간 t가 0일 때는 물체의 정지 상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임의의 시간 t일 때 속도를 v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인테그랄 x분의 dx가 바로 요 lnx가 되는 요거 이 함수죠. 물론 부정적분 때는 상수가 들어가지만 여튼 정적분이니까 생략 소거 됩니다. 여튼 요 식을 참고해서 보면 바로 요건 ln mg-bv가 되는데 이때 앞에 마이너스 b분의 m이 곱해져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 m은 조금 전에 있던 이 m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죠. 그러면 이꼴 t가 되고 여기서 이제 그 구간이 0부터 v니까 이거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b분의 m 곱하기 ln mg분의 mg-bv가 되고 이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시간에 따른 속도죠.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v는 b분의 mg 곱하기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t per 타우가 됩니다. 이때 이 타우는 이제 b분의 m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는 시간 상수라고 하고 예전 우리 전자회로 공부할 때 뭐 RC 회로든 RL 회로의 이제 시간 상수를 배웠었죠. 나중에 종단 속도 그러니까 나중에 최대값에 이제 우리 63.2%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시간 상수를 배웠었는데 여기서 b분의 mg는 vt 아까 종단 속도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v를 정리해 보면 물체 저항력이 물체 속도에 비례할 때는 vt 곱하기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t per 타우가 됩니다. 요 그래프가 지금 위에 잠깐만 화면 보면 요 그래프에 해당되죠. 뭐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시간 t가 0일 때는 바로 초기 속도 0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exponential 이 함수가 0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종단 속도 vt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이 t가 만약에 타우 즉 1타우 즉 시간 상수 값이 되면 이건 exponential 마이너스 1이니까 vt에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1이 약 0.623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종단 속도의 63.2%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바로 b분의 m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물체의 속력의 제곱에 저항력이 비례할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력은 R은 바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할 때예요. 여기 보면 비행기, 스카이다이버, 자동차 또는 야구공처럼 공기 중에서 빠른 속력으로 운동할 때는 V보단 V 제곱이 훨씬 더 그 값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V에 비례하는 저항력은 사실상 무시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때 이 저항력의 크기는 2분의 1 라지 D 로우 AV 제곱이 됩니다. 요거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둬야 되겠고 이때 라지 D는 우리가 끌림 계수라고 하는데 이 끌림 계수도 이제 그 물체의 매질이 어떻게 되냐, 물체 모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로우는 공기 밀도죠. 당연히 공기 밀도가 작은 저기압 또는 아주 고산지대보단 고기압 그리고 또 저지대일수록 이제 저항력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A는 단면적인데 이 단면적은 물체의 운동 방향의 수직인 평면이에요. 즉 어떤 물체가 이렇게 옆으로 세워져서 떨어지는 것하고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공기 저항력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체감상 우리 감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운동 방향과 이렇게 그 수직으로 이 수직인 평면에 여기서는 수직인 평면 이 수직인 평면이 이게 다르죠. 이 면적이 넓을수록 저항력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책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해서 저항력은 CV의 제곱, 즉 C가 전체 여기서 이제 C가 2분의 1 라지 D 로우 A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어차피 문제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C로 나타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또 풀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운동 방정식은 풀이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 물리에서 또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관심 있으면 사실 뭐 유튜브든 아니면 구글링이 되는 검색해 보면 물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 하면 이 풀이 과정에 대한 예시도 많이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은 그 내용을 따로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여기서 종단 속도 구한 것과 그 중간 과정 생략한 최종적으로 나중에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되죠. 요게 바로 이제 ma가 될 텐데 이것도 그 가속도는 요렇게 될 거예요. 근데 종단 속도라고 하면 나중에 그 물체 작용하는 외력이 즉 R짬이 0이 될 때니까 R짬이 0이 되려면 R짬이 0이 되면 가속도가 0이 되죠. 그래서 좌변 가속도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우변이 이렇게 되고 그때 그 속도를 우리가 종단 속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종단 속도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단 속도는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 함수의 미분 방정식 몰라도 종단 속도는 그렇게 복잡한 뭐 미분 방정식 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속도가 0으로만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풀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중간과정 생략해서 나중 답을 풀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따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실제로는 그 저항력이라는 게 속도와 속도의 제곱에 동시에 다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개 항을 동시에 고려하는 건 식이 원체 또 복잡하니까 이건 우리가 따로 푸는 건 따로 하진 않고요. 각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처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저항력, 운동마찰력과 정지마찰력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저항력이라고 해서 저항력의 방향을 살펴봤고 이 저항력도 물체의 속력에 비례할 때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할 때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